안녕하세요. 에듀FM에서 교육학 강의를 맡고 있는 지아쌤입니다. 오늘은 그 2021년도 국가직 교육학개론 기출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기출문제 해설 강의하는 방식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5년간에 걸친 기출문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로 해설 강의를 시작하는 이유는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재기출화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교직 강의를 한 저로서는 교육학개론 기출문제에 나오는 내용들만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의 자구책으로 마련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제 교육학 강의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을 가지고 최대한 명확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1년도 국가직 교육학개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는 교육과정 개념에 대한 문제였고요. 내용을 보시면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문제의 정답은 영교육과정이었습니다. 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난 15년에 걸쳐서 한 8번 정도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문제들을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직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교실풍토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실풍토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무의도적으로 전달되는 교육과정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 두 가지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해서 처음에 보시면 교사가 계획하거나 의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미치는 어떤 교육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나번에서는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영교육과정을 무조건 배제된 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부분이 영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배제된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빠져있는 교육 내용, 가르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교육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서 이 문제는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의 개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가번에서도 아까 나온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제하여 가르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영교육과정인 거 알고 계시겠죠? 나번은 여기서는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공식적 교육과정, 의도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번은 여기에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교육과정이 전개되는 동안 학생들에게 은연중에 들어간 내용들 이거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문제는 영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영교육과정은 아이즈너가 제시한 개념이 맞는데 일단 그걸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나머지 것들을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니은을 보면 교과지식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교육과정, 공식적인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연중에 가지게 된 아까 전에 제가 잠재적 교육과정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키워드고요.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과 리을로 체크를 하시면 되거든요. 리을을 보시면 교육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내용, 배제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번 문제도 이제 아이즈너가 제시한 영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보시면 3번 찾아보실 수 있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교육과정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2010년도 문제긴 한데 잠재적 교육과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재적 교육과정 말씀드리면서 학교 풍토 그리고 은연중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런 표현들에 집중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번 문제는 영교육과정. 영교육과정 보시면 배제된 거, 빠져 있는 거. 그런데 여기서 약간 오답의 부분이 3번을 보시면 빠져있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고 돼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보시면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 이거는 여러분 잠재적 교육과정인지 아실 것 같고요. 1번 같은 경우는 학교가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육과정 하고 그리고 3번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답인 것 같으세요? 네, 여기서 정답이 학교가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육과정. 이게 영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다고 해서 그게 영교육과정은 아니라는 걸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꼼꼼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교육과정을 물어보고 있는데 내용을 쭉 보시면 어떤 태도를 학습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통제를 회피하는 태도를 학습하기도 한다. 사실 이거는 어떤 계획된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학교의 그 풍토 안에서 은연중에 학생들이 배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얘를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교육과정에 대한 기출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서 잠재적 교육과정하고 영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2번 좋은 검사 도구가 갖추어야 할 다음의 조건을 물어보고 있고요. 얘는 이제 교육심리 그 안에서도 측정 및 평가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러 검사자가 어느 정도로 일치된 평가를 하느냐를 의미하고요. 그러다 보니 얘는 다른 말로 검사자의 신뢰도를 의미한다고 또 합니다. 그럼 여기서 검사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일단 객관도라고 체크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객관도가 검사자의 신뢰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타당도 개념하고 신뢰도 개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타당도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검사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가. 그래서 검사의 한 목적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교재에 써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신뢰도도 찾아보시면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는가. 다시 말하면 이 검사가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 우리 뭐 신뢰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래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검사 도구의 양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1번 실용도를 보시면 시간, 비용, 노력 측면에서 검사가 얼마나 경제적인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투입 대비 결과적으로 되게 실용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얘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고르셨을 수 있는 문제였긴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가 다 틀리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꼼꼼히 해드릴게요. 기출문제니까. 크롬바 알파 계수라는 건 문항 내적 합치도의 일종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객관도는 아까 전에 그 검사자의 신뢰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신뢰도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높은 신뢰도는 높은 타당도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뢰도 타당도를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까를 되게 고민을 했는데 뭐 다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도 사실은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마땅히 여러분들한테 딱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설명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일단은
신뢰도가 여기 있으면 이 안의 부분을 우리가 타당도라고 그려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그림마저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사례를 가져왔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 상대자를 만난다고 할 때 일단은 그 사람은 당연히 믿을만 해야겠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면서 또 동시에 결혼 상대자로서 타당한 부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신뢰도 타당도랑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결혼할 만큼 타당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4번 문제는 보기는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높은 타당도가 높은 신뢰도를 담보해주는 부분이지 이대로는 틀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뢰도는 타당도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다,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내 결혼 상대자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타당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이렇게 연관져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타당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사용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저의 결혼 상대자로서 얼마나 부합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걔를 타당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맞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정확하게 무선 오차 없이 측정하는지, 오차 없이 측정해서 이 검사 도구를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급번은 동일한 검사에 대해 채점자들 간, 아까 전에 검사자들의 그 신뢰도라는 표현을 아까 썼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객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이게 타당도랑 관련되는 내용이어서 일단 이 문제는 기업과 릴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다른 문제 조금만 더 볼게요. 2010년도에 나왔던 문제고요. 검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했던 얘기 연관져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하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답이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신뢰도는 검사 도구의 일관성 또는 정확성, 아까 오차가 없이 측정해내는 게 믿을 만한 검사다. 그래서 신뢰도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 검사 도구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좁은 범위의 내용이면 당연히 신뢰도가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같은 그 측정하려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문항수가 좀 많다면 그 문항들이 적은 검사 도구보다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타당도 본래 측정하고자 하던 것을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2007년도에 나왔던 문제고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타당도란 한 개의 검사 도구가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잘 측정하고 있는가, 이게 타당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도란 측정하려고 하는 속성을 얼마나 오차 없이 측정하는가,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3번 같은 내용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신뢰도가 높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다면 그건 타당도가 높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뢰도가 높더라도 타당도는 당연히 낮을 수 있겠죠. 아니면 제가 아까 전에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신뢰도가 바깥에 있었고 타당도가 그 안에 있어서
신뢰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타당도는 낮을 수 있다. 뭐 그림으로 연관져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을 보시면 객관도란 아까 전에 검사자의 신뢰도라는 표현을 했죠. 만약에 헷갈리시면 기억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자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자가 여러 명이어도 같은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그걸 객관도라고 설명을 하고요. 오히려 평가 대상자의 신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4번이었던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신뢰도 타당도 얘기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설명은 해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역시 교육심리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학습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강화랑 벌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강화는 뭐냐면 행동 빈도를 높이는 거.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게 강화고 벌은 벌을 줘서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칭찬을 하고 전시를 함으로써 어쨌든 그 행동의 빈도를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강화 쪽으로 체크를 하시고 정적, 부적, 뭐 정적을 수요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부적을 제거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은 뭐냐면 정적은 무언가를 준다는 개념이고 부적은 제거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칭찬을 주는 거고 그리고 작품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좋은 쾌자극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적 강화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이거 좀 헷갈려 하실까봐 제가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만약에 수업에서 질문 안 하는 학생에게 그동안 쌓인 보너스 점수를 뺏음으로써 질문 안 하는 행동을 감소시킬 거잖아요. 그럼 일단 얘는 강화라는 개념보다 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갖고 있던 점수를 뺏는 거니까 부적 벌이거나 저기서 말하는 제거성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랑 관련된 그러니까 강화나 벌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찾아봤는데 2020년도 지방직 19번 문제였거든요.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했던 부분 2번을 보시면 부적 강화란 어떤 행동을 싫어하는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 증가시키는 거니까 강화인데 자극을 제거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적 강화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서 얘가 정답이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었고요. 나머지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고정비율 강화 계획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간격을 기준으로 할 때는 고정 비율이라고 하지 않고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3번은 1차적 강화물은 그 자체로 강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극이 이거는 1차적 강화물은 그 자체로 그 강화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1차적이 아니라 2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프리맥 원리 아니거든요. 얘는 행동 조형 원리라고 해서 차별적 강화를 이용해서 목표와 근접한 행동을 단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 쥐가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지렛대 근처에 가면 먹이를 주고 뭐 지렛대를 보면 또 먹이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할 때까지 그 전 단계 행동마다 즉각적으로 보상을 줘서 어떤 행동을 만들어가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프리맥 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얘는 프리맥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행동을 강화물로 사용해서 일어날 확률이 적은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면 너가 원하는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방식이 프리맥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문제는 교육사회 문제고요. 해당하는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데 특정 계급적 환경에서 내면화된 지속적 성향이나 태도를 의미하고요. 이거 제가 표시를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내면화된 문화 자본으로서 계급적 행동 유형과 가치 체계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내면화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비투스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게 영어의 그 헤빗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화된, 내면화된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아비투스라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나머지 개념들도 좀 중요한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아노미라고 하면 이제 구조기능론자들이 얘기하는 무질서한 상태, 뭐 규범이 없는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를 얘기할 때 아노미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쿠레레라는 거는 예전에 기출문제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2018년도 지방직에 나왔던 문제인데 사실 앞에 문제랑 바로 연관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쿠레레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 커리큘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쿠레레라는 말에서 왔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보시면 교육과정이란 교육 속에서 개인들이 갖는 경험의 의미와 성질을 탐구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력해가는 과정이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학생 자신의 정기적 상황에 주목하는 쿠렐의 방법을 제시했다. 라고 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쿠렐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파이너가 주장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의 어원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번 보기에 있었던 쿠렐의 개념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는 갖고 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아비투스 관련해서 기출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도 지방직 문제였고요. 원래 그 아비투스를 처음에 그러니까 아비투스를 설명할 때 문화자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브루디에가. 그런데 이 문화자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작품과 같이 객체화된 거, 학력이나 자격과 같이 제도화된 거, 일종의 우리가 방금 했던 아비투스처럼 습성화된 것이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 깊은 학자는 브루디에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문화자본이나 아비투스 개념이 나오면 더 나아가서 문화 재생산 개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브루디에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문제인데요. 교수 설계 전략에 해당하는 ARCS 모형의 요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 방법 및 공학 그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부분인데 보시면 이 ARCS 모형이라는 게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그 영어 약자를 줄여서 만든 모형 이름이고요. 이제 제시된 내용을 보시면 성공 기회를 제시를 하고 학습의 필요적, 그러니까 너가 이 학습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해 라고 이제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의 필요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본인이 자신의 어떤 이 과정 중에 자신의 그 노력을 스스로 조절해 가면서 문제를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조절감 증대 기회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요소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른 내용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학습을 통해 쉬운 과제에서 어려운 과제로 넘어가면서 그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갖게 되면 가장 우리가 얻게 되는 측면이 자신감이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관져서 생각하시면 되고 뭐 나머지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학생의 주의를 얼마나 잘 끌고 그 주의 집중을 오랫동안 유지해 갈 건가라는 부분하고 관련이 된 게 1번 주의 집중 요소고요.
관련성은 학습자와 관련된 주제로 이제 내용이 전개돼야 된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뭐 친밀성, 친밀감 있는 주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관련성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족감은 이제 보상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기출문제에서 한 번 더 다루고 있는데 보시면 흥미를 유발한다. 제가 아까 전에 주의 집중이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쉬운 것에서 어려운 순으로 과제를 제시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친밀한 예문이나 배경 지식, 이건 자기와의 관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적절한 강화 계획을 세워서 의미 있는 강화나 보상을 제공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던 문제였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2018년도 이 문제를 잘 분석하셨다면 이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앞에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는 역시 교육 방법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교수 설계를 위한 에디 모형 중 다음에 해당하는 단계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에디 모형의 약자 역시 요 5가지 단계의 앞자를 따서 에디 모형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학습 목표를 명세화하고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교수 매체를 선정하는 단계는 설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는 했는데 분석은 당연히 뭐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특히 여기 과제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설계는 지금 나온 것처럼 학습 목표를 명세하고 평가 도구 설계하고 교수 방법이나 매체를 선정하는 단계는 설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발은 실제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행은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유지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총괄평가 실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게 평가 단계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문제 보시면요. 2020년도 지방직 문제였는데 교수 설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제 옳은 걸 찾는 문제인데 개발 단계는 학습을 위해 개발된 자원과 과정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앞에서 무슨 단계였죠?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니까 이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행 단계. 실행 단계, 이행 단계. 그리고 2번, 설계에서 구체화된 내용을 물리적으로 완성하는 단계로 자료를 만드는 거니까 얘가 개발 단계겠죠. 그리고 학습자 요구를 면밀히 분석한다. 얘는 분석 단계. 그럼 답은 역시 여기서도 4번 설계 단계였는데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제시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것인가를 핵심 질문으로 하는 수업의 청사진이다. 실제 그 교육방법 교재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 단계가 설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 문제 더 보시면 체계적 교수 설계 모형에서 이번에는 개발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개발하는 단계다 보니까 제작하는 단계에 해당이 돼서 1번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 분석하는 단계니까 여기는 분석 단계. 그리고 뭐 단원의 계열을 결정하는 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설계 단계. 이런 거.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 이 부분, 얘가 과제 분석 단계거든요. 그래서 분석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고요. 와이너의 귀인 이론에 의하면 그 요소가 외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귀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해서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노력의 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와이너의 귀인 이론이 있거든요. 보시면 일단 내적인지 외적인지 뭐에 따라서 또는 안정적인지 비교적 불안정적인지
통제 가능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따질 건데요. 일단 외적인지 내적인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일단 외적이죠. 능력이나 노력은 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제 난이도도 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불안정적인가에 따라서 우는 불안정적이죠. 그리고 능력은 그래도 비교적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고요. 노력도 불안정적이고 과제 난이도는 비교적 안정적이죠. 잠깐만요. 제가 아니, 네, 따로 표를 정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제 불가능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우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능력도 역시 타고나는 부분이라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노력 여하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가능하고 당연히 과제 난이도도 학습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맞는 게 과제 난이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과거 문제를 좀 보시면 아예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를 시험 문제로 냈었는데요. 보시면 가에 들어가는 귀인 요소를 찾는 건데 일단 외적이고 그러면 사실은 노력이나 능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통제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둘 다 해당이 되고 대신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다 해서 이거 역시 과제 난이도가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뭐 A와 B가 한 팀, C와 D가 한 팀을 이루어서 테니스 시합을 해서 C와 D팀이 이겼다. 이 시합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승패를 외적 요인에 귀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대화를 좀 보시면 우리 팀이 좋은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어. 이거는 뭐 능력이나 그런 부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내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습을 게을리했다는 것도 이제 노력 부분이라서 내적 요인, 그리고 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운은 당연히 외적 요인인 거죠. 그래서 여기 답은 3번. 얘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었던 예전 기출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2008년도 이제 지방직 문제였는데 서울에서 출제된 문제였었고요. 외적이며 안정성 차원과 관련되는 그 요인을 고르라는 문제였거든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외적인 요인이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성적이 잘 안 나왔다. 이 과제 난이도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면서 그렇지만 또 비교적 안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8번 문제고요. 이번에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기출문제가 없었어요. 기출문제는 없었으나 매년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개정된 내용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면 그러면 쉽게 풀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국가 수준 지원 사항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 수준이 아니면 교육청 수준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수준이거나 교육청 수준의 어떤 지원 사항을 이제 분류해서 기억을 하시는 게 포인트인데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 문제는요. 보시면 3번이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냐면 평가라는 말이 있으면 그거는 국가 수준의 지원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대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마지막에 4번 문항은요.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당시에는 없었던 문항이었거든요. 없었던 조항이었었는데 얘가
2000년도, 2020년도 12월 31일, 12월 31일에 그 교육 규칙,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하는 행정규칙에 들어가면 요 내용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안정적인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원격 수업 인프라 구축, 교원의 원격 수업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요게 이제 새로 들어간 문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좀 앞두고 그 해에 새로 이제 포함이 되는 어떤 규칙이나 뭐 교육부령이나 뭐 그런 법조문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문제를 풀 때는 국가 수준 지원 사항에 있어서 평가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국가 수준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국가 수준의 지원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시면 학업 성취도 평가, 그 다음에 학교와 기관 평가,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평가, 이런 모든 평가는 국가 수준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가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해서 학교에 제공한다. 구체적인 내용 1, 2번이 이거였고요. 실제 시험에 나온 건 이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국가 지원의 내용이기는 한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평가랑 관련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거는 이제 교육청 수준이라고 보기보다는 국가 수준의 지원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교육청에서 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청 수준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 교원 수급 계획이라고 할 때는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이다라고 정리하시는 것도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 문제는 9번 문제였고요. 신교육사회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신교육사회학을 교육과정 사회학이라고 정리해 놓고 계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교육사회학은 다른 말로 교육과정 사회학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에 주목하는 그런 이론이고요. 불평등의 문제를 학교 교육 안에서 찾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사회적 성격을 탐구하는 이론입니다. 4번 구조기능주의에 기반하여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탐구하는 것과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앞에 세 가지를 교육과정 사회학의 다른 이름, 신교육사회학의 다른 이름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교육사회학과 관련된 기출문제가 2011년도에 한번 있었는데요. 보시면 현상학이나 해석학 등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다루는 지식이 특정 집단의 관점이 반영된 사회적 구성물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론이면서,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아까 교육과정 사회학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교수 방법,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등을 중시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답이 가나 다거든요. 근데 라가 왜 틀린 부분이냐면 이 디르겜하고 파슨스는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조기능론적 학자들이잖아요. 대표적인. 그래서 정답에서 라번이 제외가 되고 0은 신교육사회학자가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명 때문에 얘는 아니고, 그래서 답은 가나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는 교육사 문제였고요. 향교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가 보니까 그동안 딱 한 번 기출문제로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고 사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향교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중등교육기관이고요. 관립?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도하는 중등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균관은 이거는 대학이잖아요. 고등교육기관. 그래서 향교 유생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이런 과거 시험의 일종인 이 시험에 함께 응시할 수 없었겠죠.
이건 좀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았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였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향교랑 관련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향교가 고려시대부터 시작이 된 건 맞는데 이제 고려시대의 향교, 조선시대의 향교 이렇게 구분지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이릅 일교의 원칙에 따라 설립된 지방 관악, 이거 맞고요. 두 번째는 중앙에서 파견하는 교수나 훈도가 있었고, 세 번째 문묘와 학당으로 구성된 묘학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 문제를 찾아봤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2008년도에 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옳지 않은 것은 늘 물어보고 있었고요. 2번이 왜 틀렸냐면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 성종 때 처음 설치가 된 관악교육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2번이 일단 답으로 이제 답이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문묘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다. 다른 표현으로 재래와 강하게 두 가지로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향교는 양반 말고, 관리의 자제 말고 일반 그 평민, 양인 신분도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향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지방 수령의 기본 업무 중에 하나였고요. 실제로 지방 수령이 실제로 향교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향교의 재학생들 중에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지방 수령을 평가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지방 수령들이 향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했다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